마지막으로 주제 발표의 마지막 순서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교실 주임 교수님이시고 서울대학병원 임상 연구윤리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김옥주 선생님께서 IRB 심사에서 성차 특성 및 요소 반영의 필요성을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를 받은 김옥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IRB 심사에서 성차 특성 및 요소 반영 필요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이런 사례로, 이런 목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도 연구윤리 전문가로서 원래 인간대상 연구의 윤리 원칙은 여기 선생님 다 아시는 것처럼 생명의료윤리 원칙, 그러니까 인간 존중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으로 이게 1979년도 미국의 벨몬트 보고서라는 국가위원회 보고서에서 나온 것인데 이게 지금 생명의료의 4가지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 선행의 원칙, 해악금지의 원칙, 정의의 원칙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싱키 선언의 최근의 버전이 지금 헬싱키 선언은 이제 의학계에서 인간대상 의학연구 윤리 원칙으로 64년도에 헬싱키에서 세계의사에서 이제 회의 총회에서 채택돼서 헬싱키 선언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 버전이 2013년인데 거기에 보시면 충분히 의학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집단에도 적절한 연구 참여를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버전에 중요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이세키엘 임마누엘 그룹이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중요한 인간 대상 연구를 윤리적으로 만드는 원칙의 프린시플을 제시한 건데 여기서 성차를 꼭 연구에 넣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는 소셜 밸류, 사회적 가치, 과학적 타당성, 그리고 연구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이런 측면에서 이 성차 의학이 성차를 반영해야 되는 연구에 반영이 되는 이유로 이렇게 8가지 중에 3가지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의학 연구 윤리도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 많이 변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21세기까지 하고 너무 안 보여가지고 제가 나눠가지고 한 것에서 보면은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나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의학연구윤리가 뉘른베르크 강령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때부터 70년대 터스키 연구까지는 뭐 프리즈너, 워 프리즈너나 프리즈너 워 나 아니면은 뭐 흑인, 문맹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취약한 피험자에 대한 착취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연구는 그런데 리스크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공정성, 정의에 대한 것이었다면 80년대 에이즈의 그 에피데믹으로 수십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막 쓰러져 나가고 죽을 때 지도부진 연구로 거기에서 이제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을 해서 플라세보 군을 있던 그 에이즈 젊은 청년들은 이제 많이 죽었지만 액티브 드럭에 우연히 배정된 사람들은 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의학 연구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이익을 어떻게 나누냐가 정의의 원칙이 되었죠. 근데 90년대부터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의학 연구의 결과가 애플리카빌리티를 얼마만큼 포괄적으로 하느냐, 모든 계급과 계층의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한 것이 정의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나 서아나 여성들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21세기는 복잡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팬데믹 코비드 19에서의 리서치 에틱스 논문이나 관련된 리스판스나 리서치에 대한 윤리 논문을 여러 개 썼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작년에 실은 게 팬데믹과 임산부 임상연구 윤리라는 그거 썼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도 그 계속해서 여러 팬데믹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서는 훨씬 더 영향이 큰데 계속 딸리도마이드 약화사고 영향으로 계속 취약한 피험자로 분류가 돼서 범주적으로 카테고리칼리 그냥 푹 파여가지고 연구에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저희가 주장한 것은 바이오메디컬 에틱스 프린시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원칙, 자율성 존중의 원칙, 선행의 원칙, 해악금지의 원칙, 정의의 원칙,
규범적으로 아무리 봐도 임산부를 연구에 포함시켜야 되고 특히 코비드 팬데믹 연구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임산부는 미국에서는 법으로 취약한 비염자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태아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vulnerable subject가 아니고 과학적으로 복잡한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연구하기 힘들어서 굉장히 배제하는 그것 때문인데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임산부도 아프고 또 아픈 여자도 임신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상당히 많은 임신한 여성들이 약을 먹게 되는데 아무런 데이터가 없이 이렇게 과학 기반 그러니까 사이언스의 에비던스가 없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부여받은 임무랑 가장 근접한 리터레처가 이건데요. 이거는 유펜에서 2016년에 1월부터 7월까지 240건의 IRB를 낸 것들을 전부 다 검토한 것입니다. 거기서 섹스, 젠더, 메일, 피메일, 맨, 워먼 이런 게 있는 것들을 다 해서 240개를 봤더니 그 중에서 그 165개, 한 70% 정도가 이 6가지 단어 중에 하나를 포함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다 렐러반트한 것은 아니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240개 연구 대상이 되는 것들이 과연 이 섹스나 젠더 차이가 있는 것들이냐를 이게 그레이드를 이 연구팀에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드 0하고 이제 not applicable은 없거나 실제로 근거가 없는 것들이지만 그 그레이드 1, 2, 3, 4에서 2부터는 하나의 리서치는 그 확실히 근거가 있는 것이고 4로 올라갈수록 2개 이상의 그 근거가 있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차이에 대해서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데서 차이가 있느냐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팩터냐, 패서피지올로지냐 등등에 그래서 봐서 그렇고 이것은 240개 일반적인 특성을 이제 분석한 건데. 여기서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그 왼쪽 칼럼에 보시면 대부분의 양쪽 성을 다 연구하고 있었고 그리고 풀 IRB 리뷰라는 것은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뉴 데이터를 모으는 게 많고 NIH 그 펀딩은 한 뭐 30개 정도가 있었고 대부분은 파마수티칼이나 기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섹스나 젠더를 언급한 것은 45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워먼 맨까지 포함하면 155개 이렇게 꽤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벤션 종류는 보면 온콜로지가 많고 비헤이비어럴 메디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6가지의 그 성차에 대한 것들이 어디 있었느냐 그러면은 인클루전 익스클루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여성 남성 포함하다 이렇게 뭐 별로 의미가 없는 곳에 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은 그 대상되는 연구 중에 적어도 한 가지,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젠더 관련된, 섹스 관련된 그런 의미 있는 연구 그 대상, 그러니까 그 프로토콜 자체가 이것을 봐야 되는, 그러니까 성차가 있다고 이미 알려진 그런 연구 주제인 경우를 보면은 뭐 아까 그레이드 2 3, 4처럼 한 가지나 적어도 2가지에서 있었던 것이 꽤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아보면 이거 제가 한글로 번역했는데 키워드에서 그 섹스나 젠더 차이는 프로토콜이 156개가 있었고 그게 별로 증거가 하나도 없거나 연구되지 않은 것이 84개였는데 여기서 보면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 이것을 언급한 것은 이게 150개 중에 2%가 안 되는 3개였다는 것입니다. 즉 240개 중에 3개만이 의미 있는 그런 그 것으로 아웃컴을 하는 것으로 섹스와 젠더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구의 디스커션은 뭐냐면 결국 연구 수행에는 가설 설계부터 펀딩을 받는 데까지 다양한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섹스 에저 바이올로지컬 베리어블 그러니까 성차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걸 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IRB 통과가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였던 것처럼 IRB에서 중요한 ethical principle이 사회적인 가치를 높이고 공정한 피험자를 선택하고 과학적인 타당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sex as a 성차를 반드시 고려해라 라고 하니까 IRB에서 이것을 저에게 주어진 제목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하는 제안으로 검토를 해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부터 미국에서 NIH에서는 이런 정책이 있었고 2015년도는 아예 맨데이트가 돼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지금 240개의 그 프로토콜 다 본 결과 65%에서는 적어도 중간 이상의 섹스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를 해야 되나 이게 3개를 빼놓고는 대부분 그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유펜만 그렇겠느냐, 대부분의 미국 대학이 결국은 성별 요소와 성차에 대한 연구를 일관되고 시스템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양성별을 다 넣든지 아니면은 그것을 빼면은 왜 그런가를 과학적으로 저스티파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이런 것들을 좀 더 장려하는, NIH의 그런 정책을 장려하는 것이 IRB 프로토콜 제출 단계에서 심의에서 그걸 빠꾸시키면은 이것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티컬 프린시플과 상당히 일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유펜처럼 훌륭한데도.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 기관에서 IRB의 위원들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자발적으로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되죠. 이따만한 것을 몇 개를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자기 프로토콜이나 자기랑 직접 관계 있는 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전문 분야가 좀 벗어난 것도 이제 많이 리뷰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아까 보려면은 그 프로토콜이 이 젠더나 섹스가 있는지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상되는 그 질환 자체가 백그라운드 널리지에 아까 이 스타디에서 분석했던 것처럼 그게 섹스와 젠더와 관계 있는지를 다 아날리시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IRB 위원들도 골치 아프고 IRB 행정관사들도 더욱 골치가 아픈 게, 왜냐하면 이게 이 프로젝트 주제가 혹은 이 데이터 분석 계획이 그게 비판적 판단되게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자들은 이게 또 이걸 갖다가 또 그동안에도 무지 많은 지적질을 했는데 또 하나의 젠더 지적질을 또 하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Diversity, Inclusion, Equity라고 하는 게 모든 대학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유펜에서는 이게 포용성과 다양성 인센티브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워크숍도 가질 수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도 이 논문도 우리만으로 안 되고 OHRP라 그러거든요. Human Research Process Program의 OHRP랑 FDA 지침을 해서 규제 기관에 좀 강제가 필요하지 않냐, 혹은 지침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IH에서는 결국 맨데이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30개밖에 안 돼, 240개, 30개밖에 안 되지만 결국은 프리리미너리하게 해가지고 NIH에 그란트를 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많이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상자 모집이라든가 인체 유래물이나 혹은 데이터의 2차 분석이나 아니면 사람을 직접 하는 이 모든 연구의 범위에서 이제 성차에서 분석을 계획하고 이를 정당화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가 미국도 이제 이 정도인데 90년대부터 이거를 중요한 에티컬 프린시플로 하고 맨데이트까지 했는데 이 정도인데 우리나라 어떠냐? 우선은 우리나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법만 있어서 안 되고요. 펀딩과 반드시 연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술지는 상당히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고, 아까 교육 얘기 말씀하셨는데 교육도 뭐 물론 갈 길이 많지만 연구도 사실은 이게 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자나 IRB원 교육도 다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는 어떤가를 보기 위해서 여기 과학기술센터 혁신센터에서 이제 아주 좋은 데이터들이 쭉 있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미국, 또 캐나다, 또 EU, 특히 호라이즌 2020로 특히 젠더를 아주 중요한 6개 중에 하나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테이블 맨 위를 보시면 여기서 보면은 원칙적으로 NIH 의무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의무하고 캐나다도 호라이즌 되는 것은 또 법적으로 원칙으로 의무화를 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저는 어프리시에이션 많이 했습니다만 어떻게 프레이징이 되어 있냐면 이제 그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라고 이게 돼 있고 물론 그것들이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술 영향과 기술 평가에서 그 기술 대상 성격 고려해서 성별 등 특성 분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과학 기술 통계 자료 지표 분석에서도 성별 등의 특성 분석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는데 2023년부터 27년까지에 여기서도 성별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 기반 확보 및 적용이라고 되어 있고 성별 분석을 통해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분야 지원 확대. 그러니까 앞으로 김영 선생님 더 연구 많이 하시고 여러분도 여기다 연구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결국은 이런 연구에 연구부의 지원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별 특성이 반영된 연구 성과의 상용화를 위한 후속 연구 지원을 강화하겠다. 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knowledge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뭐 의료기기나 의료보조기구나 아니면은 메디케이션 전부 다 이걸 갖다가 실제로도 애플리케이션 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본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 개발에도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이거 여기 다 아시는 이런 여기서도 뭐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하셨나를 열심히 봤습니다. 근데 뭐 가이드라인은 훌륭하게 만드셔서 뭐 거의 여기서 보시면은 그 연구 설계, 문헌 검토, 연구 수행 이게 NIH에서 나온 것이나 뭐 캐나다나 EU하고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설계에서부터 뭐 예를 들면 그 퀘스천, 리서치 퀘스천, 비전 또 뭐 등등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얘기했고 문헌 검토도 그렇고 퍼블리케이션도 그렇고 끝까지 다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펀더링하다가 생각을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실제로 많은 학술편집위원회가 이 성별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또 이제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학술지라고 하는 것은 퍼블리케이션 에틱스이기 때문에 다 되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정리되냐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토콜을 실험 설계를 유연하게 해서 프로토콜을 확정을 하기까지의 왔다 갔다를 할 수 있는 IRB 제출 단계에서 성별 및 성을 고려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미래 연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는 저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단순히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연구윤리, 생명의료윤리의 원칙 제가 임산부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것이 생명의료윤리의 4가지 원칙, 선행의 원칙, 해약금지 원칙, 정의 원칙, 또 자율성 유증의 원칙, 공정한 연구 대상 선정, 또 연구의 질, 그리고 연구의 윤리성 향상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를 늘리기 위한 연구에서 임상연구 윤리 혹은 연구 윤리의 이상과 일치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분석한 결과는 뭐 교육도 한참 멀었지만 이것은 더더욱 멀어진다.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하려면 돈과 연구비 펀딩을 그런 연구한 쪽에 돈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연구를 뭐 김양 교수님처럼 하시는 분들을 돈을 줘서 더 활발하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유니버셜리 적어도 아까 연구에서 240개 중에 156개 정도는 성차를 고려해야 되는 연구라고 하면 근데 그 전체 중에서 하여간 3개밖에 안 됐다면 그건 상당히 이제 미국도 시리어스한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한국에서 뭐 연구 중에서 10개 중에 한 60-70%는 성차를 고려해야 되는 연구다라고 하면은 그 연구들에 대해서 성차를 고려하도록 필수 요소로 제정을 하고 인포스를 하고 그것을 펀딩 소스랑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황우석 사태가 벌어진 게 2005년, 2006년인데 그때까지 연구 부정행위라는 개념도 없었고 파브리케이션도 몰랐고 IRB도 형편없었는데 굉장히 빠르게 발전한 나라입니다. 아주 정말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성차도 마찬가지인데요. 바텀업 노력도 이렇게 좀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지만 탑다운으로 하는 방법을 꼭 하시는 게 아주 빠르게 이런 성차를 도입함으로써 연구의 질과 윤리성을 높이는데 저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